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전지현 냉장고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최고급 냉장고. 이 모델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중국 최대 과전업체인 하이얼 측에 넘기려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수석 연구원까지 지낸 전직 직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서원한 기자입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광고 모델을 맡아 전지현 냉장고로 불리는 삼성의 프리미엄 냉장고 T9000. 세계 최대 용량을 자랑하는 이 냉장고는 기존 냉장고와 달리 상하 좌우에 4개의 문이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냉장고의 핵심 기술을 중국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에 넘기려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199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개인 회사를 차린 45살 김모 씨는 2013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퇴사한 54살 임모 씨를 영입해 핵심 정보의 중국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국 최대 가전업체 회사 하이얼과 기술 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지현 냉장고의 철판 인쇄 공법과 도면이 담긴 문서를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 전 부장 출신 김모 씨로부터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이 담긴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출신인 김 씨와 임 씨를 구속하고 문서 유출에 협조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의 기술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이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산업기술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세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번에 시작된 게 저게 이제 T900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뭐 세계 최대 용량이고요. 90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900리터에서 9000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냉장고 만드는 기술의 핵심은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만큼 단열, 그러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절약이 돼야 되고 이 냉장력도 함께 갖춰져야 저런 이 대용량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 하나하나 문 열었다 닫았다, 문 4개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크기를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를 이제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유출됐던 이 T9000에, 물론 유출은 중간에 막았지만은, 예.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몇백억 대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유출이 됨으로써 바로 중국 하이얼이 따라붙게 되니까, 예. 1000억 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유출되다가 잡게 된 건데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 문제들이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전지현 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전지현 냉장고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중국의 하이얼이라는 업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진 업체입니까? 거의 중저가에선 최고고요. 이제는 중저가라고 얘기를 하면 하이얼 스스로가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몇 군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따라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스마트폰과 반도체에서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3년 내에 가전 쪽은 하이얼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의 기술 판단력인데 이렇게 기술이 한번 유출되게 되면 3년에서 5년을 순식간에 따라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중저가라고 할 수는 없는 업체가 된 거죠. 실제 하이얼 같은 중국 업체들 네.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이렇게 기술을 빼내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죠. 그렇죠. 하이얼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소니하고 삼성을 비교할 때처럼 지금 삼성하고 하이얼이 비교가 되는 수준에서 기술 개발에 드는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매출액의 거의 20% 이상을 잡아먹어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 규모라 그러면 저렇게 손쉽게 기술을 갖다가 유출시켜서 그거를 받아서 기술 개발에 쓴다 그러면 기술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절약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유혹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력이나 무형의 자산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이런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국정원에서도 이런 산업 기술을 빼돌리는 이런 범죄를 또 조사하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거의 그 국가적인 그 가치가 있는 영업 비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적 영역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국가 대 국가의 뭐 산업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예. 네. 이런 뭐 산업 스파이에서 유출되는 게 뭐 연간 4조 원이다 뭐 이렇게 네. 추정되고 있고 아까 뭐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정원이 해야 될 핵심 업무 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국내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 근데 제가 최근 어떤 특정 방송을 보다 재밌게 본 프로가 하나 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 학생들이 나와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중국이 너무 그 일본 기술을 뺏겨간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학생이 한자 우리 거 저작권 내고 갖고 왔느냐 뭐 이렇게 논쟁하는 것도 봤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이 문제는 그 한국 경제에 좀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방금 화면에 이제 그 건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2012년에 한 20건에서 2013년에 49건 그리고 최근 63건 저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앞에서 4조 가량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누출되고 있는 규모를 따지면 한 50조 가량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비 다 합치면 교육시장 규모가 한 또 60조 되는 됩니다. 네네. 그 정도 되는 규모가 지금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기술 누출로 나가고 있고 그 기술 누출에 대한 비용이 한 50조 된다고 보면 중소기업 규모가 연 매출이 한 100억 정도 평균 된다고 잡았을 때 한 4,700개 중소기업의 매출이 규모가 기술 네. 누출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700개 중소기업의 매출이 한 번의 기술 유출로 그렇죠.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책은 없습니까? 이걸 처벌 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없나요? 아, 이게 지금 화두가 일단은 돼야 되는데, 가전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데 자동차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 도면 같은 것도 유출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붐업이 굉장히 됐었는데, 막상 이제 처벌 단계로 가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서 이제 개인의 처벌 뭐 수위로 그냥 끝나게 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라붙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을 굉장히 뭐 1대1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정원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전담팀을 통한 어떤 하나의 이제 대책 방지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마 크게 공분을 자아낼 만한 소식인데요. 평생 단 한 번도 크고 작은 경품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운을 탓할 게 아니라 경품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경품 추첨 사기가 있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수법을 쓴 겁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마트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역시 유명하니까 가장 많이 언급은 됐고요. 이 밖에 이제 마트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품을 할 때 그 마트에서 하지만 마트가 주관사는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이 대행사가 보험사들이 많이 예. 하고요. 네. 그 보험사들은 또 대행사라는 곳을 씁니다. 네. 그 대행사가 중간에서 뭐 저 표도 만들어주고 추첨하는 과정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경품 대행 업체하고 마트의 뭐 중간 관리자급이랑 둘이 이제 작당을 하고선 1등 가는 업체들을 고의로 이제 친척이나 뭐 친지들의 번호를 써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을 나오는 것처럼 지인 가족들에게 거의 이번에 보면 1등 당첨자만 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빼돌리게 되는 그런 수법입니다. 예, 보시면 경품 1등 당첨자 바꿔치기의 수법을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인이나 가족 등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지금 뭐 전 이마트 이모 과장 같은 경우엔 7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직접 자기가 챙겼다라고 하는데 바로 저 자동차 세대를 갖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연루되는 정황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뭐 대형마트 차원에서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책임은 좀 회사가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나오는 논란인데요. 지금도요. 그 직원의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직원이 연루되냐면은 경품 대행 업체가 1위를 뽑을 때 그 옆에서 그 직원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직원이 연루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도 차 세대도 주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이제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얼마나 이런 경품 사기가 계속 이어졌는지 한번 저희가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해 홈플러스 굉장히 떠들썩했죠. 네. 수법은 뭐 비슷합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어서 계속 뭐 수입차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걸고 있지만 사실 온전하게 실제 당첨자에게 돌아간 적은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자동차 이번에 같은 이마트 같은 경우 자동차 40대 중에 26대를 지인, 친척, 예. 그리고 담당자. 직원들에게, 예, 담당 예. 직원에게 빼돌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경품 한번 내보려고 굉장히 뭐 문항도 많잖아요. 네.
저게 지금 저 사실은 제가 저 무렵에 그 사건 상담을 하다가 비슷한 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변호사는 저 수도사랑 마찬가지로 그 상담 때 알게 된 거를 외부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게 목적이 뭐냐면 기본은 개인정보예요. 그렇죠. 네. 개인정보를 건당 500원, 50원씩 이렇게 팔아요.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팔려는 건데, 저기 대형마트 가면 뭐 큰 차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면서 경품 의무화라 그러면 밑에 조그맣게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게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응모를 못 하게 돼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랬어요, 저게. 근데 제가 한번 저런 거 있어서, 그러면 이거 당첨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 발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등이 정말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응모하라고 한 직원이 믿으셔야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모든 거를 의심하고 보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거 참 굉장히 씁쓸한데 결국은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저런데 응모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자꾸 뭐 스팸 메일 같은 게 온다 그러면 내 정보가 저렇게 팔렸구나라고 의심하는 게 그게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고요. 경품을 실제 다른 데 돌린 거고, 예. 롯데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이 확인 전화 하지 않으면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 사이트에 당첨자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첨자 대부분이 뭐 경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 홈플러스 지금 사기는 사실 꽤 됐어요. 첫 공판이 지금 24일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판결은 그럼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빼돌린 게 배임죄에 해당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는 사기라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속인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는 실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첫 케이스니까 아마 좀 엄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박사님, 만약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대부분 거의 100% 집단소송 가는 거 아닙니까? 100% 가죠. 예를 네.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가 고속도로상에 있는 아울렛몰에서 네.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명 브랜드 샵에서 판매했던 제품이 짝퉁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조그마한 실오락이라도 하나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집으로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제한테 날아와서 이런 사건을 해서 지금 집단 소송하려고 하니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는 편지까지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우리 아니면 너희들이 갈 데가 어딨냐라고 소비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후폭풍에 대한 문제, 이거는 또 처벌에 대한 문제, 또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례 좀 보면요. 홈플러스가 걸린 게 2,400만 건짜리입니다. 네. 금액으로는 230억짜리인데 소송이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네. 있어서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저 경품 사기, 그러니까 저 BMW 저 빼돌렸던 저거는 대행사하고 개인 차원으로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당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네.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 2,400만 건에 대한 소송이 또 나뉘고 있고, 그러니까 요번 이마트 롯데마트도 이 차 경품 빼돌린 거 하나, 개인정보 유출 하나, 이렇게 두 갈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개인정보 유출의 처벌, 또 집단 소송, 이렇게 향후 문제들이 쭉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재벌가 자제들의 식품업 진출이 크게 늘고 있죠. 재벌가 친환경 식품 매장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주장도 한쪽에선 제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뒤에 숨겨진 재벌가 식품 매장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너무 비싼 재벌가의 식품 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몸에는 좋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식자재를 취급하는 재벌가의 친환경 식품 매장이 생활협동조합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게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가 커진 틈을 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 500원에서 600원이면 살 수 있는 무농약 가지가 재벌가 식품 매장에서는 1,700원에 팔리고 있고, 또 6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무농약 오이는 약 1,200원에 팔리고 있는데요.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등급과 중량이 같은 것들로 선정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량이 같아도 신선도나 당도 등에 따라 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 3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데다 재벌가 후배자들이 운영한다고 하니 왠지 딴 세상 이야기 같아서 조금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억의 그 맛, 사이다가 최근 독곡물 사건으로 봉변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곡물을 탄 살충제죠. 살충제를 탄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네. 6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때문인데요. 사건의 용의자로 30대 할머니가 구속됐지만 80대, 예. 80대 할머니 구속됐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충격 속에 빠뜨렸던 죽음의 사이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던 A모 할머니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A모 할머니는 아직까지 본인의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원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즉 경찰이 수사한 범죄 자체의 소명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5년 7월 14일에 일어났던 일이죠. 경북 상주시 마을에 관해서 함께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서 유일하게 그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A모 할머니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경찰이 이 할머니가 범인이다 라고 지목한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즉, 그 살충제가 들어있었던, 동일한 살충제가 들어있던 자양강장제 병이 할머니 집에서 발견이 됐고, 할머니 몸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왔던 겁니다. 그 할머니는 야, 이거 피해자들이 사이다를 마시고 토한 걸 내가 치우다가 내 옷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그 토사물에서는 살충제가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할머니가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할머니가 도저히 범행할 동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경찰의 얘기는 이 할머니가 그 전날 그 피해자들과 같이 화투를 치면서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온 구급차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구호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게 경찰의 강압수사다, 우리 할머니가 죽인 것이 아니다, 도저히 살인을 할 동기가 없다, 이렇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수사 절차가 남아있고 기소와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를 범인이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북 상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 지금 쑥대밭이 돼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굉장한 불안한 심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도 안 돼, 피해자의 원한도 풀어줘야 되겠지만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정말로 진실이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경찰들이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계속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구속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경찰이 발표한 사건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그 사이다병에 든 살충제와 동일한 살충제가 들어간 자양강장제 병이 할머니 댁에서 발견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양강장제 병의 뚜껑이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할머니가 타고 다녔던 전동 스쿠터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이죠. 야, 이 친구들이 먹고 토하니까 내가 그거를 치워주다가 내 옷에 살충제가 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토사물에서는 정작 살충제 성분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할머니가 같이 구급대원을 도와서 피해자들을 구호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할머니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구급대원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만 보고 있었고 시선을 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할머니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할머니의 진술이 약간씩 바뀌었던 점,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동안 가장 관건이 됐던 것은 범행 동기. 범행 동기가 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검찰이 밝힌 것은 화투를 치다가 다툼이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전날 이게 과연 범행 동기가 될지 조금 의문도 드는데요. 뭐 어르신들의 좀 특성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깨어나신 그 60대 할머니, 피해 할머니는 싸운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것도 지금 진술이 또 엇갈리는 네.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깨어나서 이 당시 정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네. 이게 좀 제대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범행 동기도 중요한데, 저는 좀 하나 이 사건에서 지목을 하고 싶은 거는 그 김순경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악경찰서의 순경이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여관에 투숙을 했다가 네. 다음날 이 순경은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돼요.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게 가혹행위가 이제 됐죠. 네.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였다고 이제 허위 자백을 하고 12년형을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 있었는데, 예. 사건이 나고 1년 9개월 만인가 진범이 잡혀요. 이 네. 진범이 뭐냐면 강도짓한 놈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중에 내가 그때 여관에서 어떤 여자를 죽였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부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김순경이 진범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김순경이 그 열쇠를 들고 가다가 길에 떨어뜨려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진범이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열쇠를 쥐어보니까 거기 네. 무슨 여관 몇 호가 있어서 거기에 네네. 들어가가지고 살해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만 누군가 나한테 또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는 말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저 이상하다고 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마당에 쓰러져 있던 65살 할머니는 현재 회복이 된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A가 이 피해 할머니와 함께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할머니는 전혀 의심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럴 할머니가 아니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 그런 거는 모르지. 알면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는 그런 거 그럴자 그렇게 아니면 싶어요. 네, 하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머니와 용의자 할머니 사이에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 할머니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니하고는 관계가 나쁘시거나 이러시진 않았어요? 안 나빠요. 근데 할머니하고 땅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땅 문제 그거는 한 3년도 넘었어요. 그하고 나서 농사를 짓다가 주고 3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네요. 예, 아니에요. 아유. 네, 역시 이렇게 피해자 할머니도 약간 할머니를 두둔하는 분위기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느냐.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네. 이게 실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도 아니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고령의 분들이 흥분한 상태라거나 아니면 이 결과가 내 진실하고 다르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이렇게 막 극도로 긴장하고 이러면은 그 결과가 다르게, 그러니까 결과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잘 채취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뭔가 캥겨서 그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경찰도 그걸 하나의 정황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두고 할머니를 범인이냐라고 이렇게 보는 한 근거로 삼는 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약간 안타까운 점은 지금 이 할머니가
나머지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 안에서 독극물을 마신 채 쓰러져 있었는데 구급대원에게 알리지 않아서 뭐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약간 더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50여 분 동안 방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물론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제 없을까요? 저도 이 사건을 좀 곰곰이 네. 생각을 했는데 만일 제가 이 할머니를 변호한다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다를 마시기 전에 할머니 주장에 의하면 다들 누워 계셨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뭐 마을에 가서 거의 누워 계시잖아요. 네. 누워 있다가 가서 마시고 다시 누워서 그냥 나는 그 자는 줄 알았다는 건데 만일 그게 농약이 들어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이다 마시고 다시 누웠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막 거품을 물고 어떤 예.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그랬다면 이상한 거지만 근데 이거는 법정에서 굉장히 공방이 치열할 사건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만일 이것을 제가 변호인이라면 저는 이거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할머니에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그 영장 실질 받기 위해서 구속영장 실질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막 구부정하니 그냥 보통의 우리의 어머님 모습이잖아요. 고령에. 그래서 좀 그렇다면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경찰이 밤새 추적했지만 아직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키 180cm, 3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CCTV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마을회관 안으로 헬멧을 쓴 남성이 들어가죠. 불과 3분 만에 지금 주머니에다 뭔가를 챙겨서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로 쫓아나왔는데요. 네.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헬멧을 쓴 채로. 자, 직원들이 쫓아갔는데 지금 뭐 오토바이의 번호판도 체인 같은 걸로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고 범행을 한 시각이 워낙 굉장히 그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3분 안에 2,4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건데 뭔가 치밀한 범죄 계획 또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저는 되게 익숙합니다. 저희 집이 저쪽에 있었어가지고요. 네. 저기 잠원동인데요. 강남 서초구 잠원동인데 저 오토바이 저 범행 보니까 바로 치고 나와가지고 신사사거리 쪽으로 빠져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뭐 한남대교 쪽 아니면은 강남 쪽으로 내려가게 돼 버리니까 이제 행방이 묘연해진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새마을 금고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냥 새마을 금고다 해서 체인으로 생각하시겠지만은 저게 일종의 조합 형식이어서 네. 하나하나 새마을 금고들이 다 그냥 한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점포에서는 청원경찰이나 보안에 거의 요즘에 인건비 아끼느라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 금고 역시도 아마 청원경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보안이 허술했던 것을 이 범인이 많이 수차례 탐방을 통해서 파악을 했던 거고요. 동선 같은 것들도 범행 후에 바로 신사사거리로 빠지는 것들 네. 많이 연습을 해본 수법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전에 아마 치밀한 탐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식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새마을 금고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직원 말로는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돈 집어넣어, 뭐 엎드려, 뭐 빨리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직원들이 고객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당황을 한 상태라서. 은행에서 이제 보시면 경찰 복장 비슷하게 착용하고 어떤 그 보안 장비를 들고 근무하는 그런 상시적인 청원경찰 많이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도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가 정말 점포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강도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 보시면 2013년 3월에도 번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강도에게 3분 만에 1,700여만 원 탈취당했고요. 바로 잡혔죠. 예. 네. 2013년 8월 대구에서는 마찬가지 복면한채 인질극 5,600여만 원 탈취했지만 역시 범행 이틀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마을 금고의 참 이 보안 취약성 이건 어때 금융당국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렇게 완전히 지금 노출된 거 2분 만에 3분 만에 들어와서 그냥 돈을 갖고 간다는 거 글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금융당국에서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새마을금고 앞에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의 독립된 점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인건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어렵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체 새마을금고 중에서 아마 이렇게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한 30% 미만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저런 그 은행을 노리는 또는 강도에 대한 강력범죄 수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도 좀 경각심을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은행이나 이런 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좀 더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뭐 전체 1년 기간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이나 몇 년 중요한 기간 추석이나 구정을 낀 이런 기간 동안에는 청원경찰을 임시로라도 고용하시는 게 아마 사건 방비에 예방에 미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비상벨을 울린 뒤 2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가버린 네. 범인. 경찰이 꼭 범인을 체포해서 명예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얼굴을 들고 방송을 할 수 없다며 잠정적 방송 중단을 선언했던 김수미 씨. 어제 마음을 돌려 하차를 번복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예. 다툼부터 하차 번복까지 일주일 사이에 빚어진 악몽 같은 일들에 연예계 안팎으로 뜨거운 비판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악몽의 일주일. 자, 그 첫 시작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한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 현장부터 보시죠. 조영남 씨나 이경규 씨는 우리 전 세 팀 중에 시청률 점유율이 제일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고도 제일 많이 먹고.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 면전에서 들어본 건 처음이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수미 씨 얘기를 들으면 그러세요. 그러면 빠지세요. 그러죠. 빨리 섭외. 야, 윤 PD. 아니 싸우지 마. 빨리 예, 누구 하나 섭외해. 아니에요. 섭외하지. 참 사람 뱅뱅이 속이다. 뱅뱅이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에라,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이 노방 났나 봐. 아니. 네, 김수미 씨가 이렇게 자중 면박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해서 조영남 씨가 프로그램 하차를 갑자기 선언하면서 자리를 뛰쳐나갔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채널의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심정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미안하다 하는 그런 표시를 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면 꽃다발을 보내는 게 어떠냐 이경규하고 상의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제작진하고. 아. 그럼 그거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내기로 했는데 또 그 친구들이 이왕 보내는 거 네. 카드에 몇 글자 쓰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경규한테 우리 팀에서 네. 제일 그 점수가 낮으면은 하차를 하자. 실제로 저는 하차하는 기분으로 빠졌어요. 안 하려고. 네. 김수미 씨한테 네. 뭐 다시 한다고 마음을 돌려서 너무 잘 된 거 같고 그저 잘해보자. 네, 저희 제작진이 어제 심야에 어렵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차를 했던 조영남, 그리고 김수미 씨도 하차를 했고. 그렇죠. 하차한 김수미 씨를 위해서 조영남 씨가 바로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내용이 손편지를 직접 썼고 친구들이 이왕 보내는 거 카드도 써라. 그래서 손편지와 꽃다발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김수미 씨가 굉장한 감동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방송 복귀를 또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정리해 보면은 조영남 씨가 먼저 하차를 했다가 이제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빠졌는데 김수미 씨가 하차 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김수미 씨 하차하는 이유는 뭐 조영남 씨 때문이 아니라 이제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한 지가 한 뭐 3개월, 4개월을 처음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악플에 너무나 정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하차를 선언했고 그 다음이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조영남 씨가 그러지 말자 해서 이제 꽃다발과 손편지를 썼고
오늘 뉴스는 이제 다시 김수미 씨까지 복귀가 돼서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되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큰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조영남 씨가 직접 김수미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 보시면 뭐 조영남 오라버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참 마음씨 착하고 여린 여자라는 걸 아는데 마음 추스리고 네. 멋진 방송 함께 해보길 기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 지금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는 조영남 씨나 김수미 씨나 사실 연예계의 대선배고 원로들인데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방송의 어떤 하차 선언과 또 복귀 선언, 약간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A가 당연히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조영남 씨나 김수미 씨 하루 출연료만 하더라도 액수가 수천만 원을 뗄 건데 수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그냥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띄워보겠다라고 하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저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중진 연예인으로서의 행동으로서는 전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걸 좀 더 노이즈 마케팅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가 한두 번 본 기억이 납니다. 보는데 전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은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구수한 사투리를 쓰시면서 한 개그맨을 갖다가 이렇게 좀 구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조영남 씨 같은 경우도 이경규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경규 씨가 옛날에 네가 어떻게 후배들에게 했는지를 한번 반면교사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다른 종편에서 하고 있던 나이 드신 연예인분들을 했던 그런 연예 오락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정말 저기서 무엇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런 노이즈 마케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분이 하신 행동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마트나 다른 홈플러스에서 경품을 놓고 소비자들을 사기친 행위와 거의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굉장히 좀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비슷한 성격의 두 사람을 붙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만들자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인데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두 분이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은 그런 약간 뭐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모습 이런 게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꿈보다 해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해서 연예계를 조금 아는데요. 예. 그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여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굉장히 최고의 호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우선은 어른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게 어린 친구들이 저랬어도 참 볼썽사나운 건데 어르신들이 저러니까 이게 좀 TV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건.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조영남 씨 인터뷰 중에 그 후배 가수 이장희한테 들었는데 여자는 장미 백송이면 무조건 뭐 다 죽는다. 이게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인가요? 많은 남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꼭 실용적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제 안에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 안에는 백승이 배달하면 돈으로 보내지 왜 꼭 보내냐. 예. 네, 출연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들. 네. 시청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 숨지기 하루 전날까지 국정원 내부의 특별 감찰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감찰의 압박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냐는 뭐 원인도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좀 이제 개인적 추정을 전제로 이제 전제한 게 저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처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킹 장비를 갖출 수 없게 돼 있는 구조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 과장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태리 업체로부터 사왔죠. 사오는 업무를 담당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키리스크 거기서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양반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날 이병기 원장이 거기 출석을 해서 전부 공개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개하겠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원을 방문한 게 기정사실이 됐는데 본인은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삭제 자체가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국인을 사찰하는 어떤 정황으로 야당이 분명히 적시할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감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뭐 국정원 중에 정보를 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산직 요원으로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되는 장면에서 본인이 아마 이걸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도 아마 심리적 압박을 받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국정원의 내부 감찰이 굉장히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조직과 달리.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제 본인이 어떤 삭제하는 실수를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내부 감찰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좀 감당하기 힘들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네, 지금 경찰 조사 계속 지금 이어지고 지금 곧 발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행적, 직원 임모 씨 마지막 행적이 이제 경찰 CCTV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섰고요. 오전 10시 반에 이제 6시간 반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인이 신고를 한 거고, 근데 바로 정오죠. 네. 정확히 정오에 용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네.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야당 일부에서도 가전 음모론이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뭐 국정원이기 때문에 뭐 자살이 아닌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심지어 야당 의원은 이 유서가 마치 진술서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 CCTV를 공개한 이유는 그 시간에 그쪽으로 지나갔고,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유서도 나머지 유서 2장도 다 공개를 하고 한 게 이제 막 파장이 커지는 이른바 음모론 때문인데, 저는 이 부분을 뭐 인터넷 일반 네티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이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어쨌든 진상조사가 우선인데, 어쨌든 뭐 경찰이 신속하게 유서 공개와 CCTV를 공개한 것은 지금 음모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이 공개한 임모 씨의 마지막 행적 CCTV 내용 저희도 확보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예. 사망 당일 오전 한 5시 경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마티즈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번개탄과 그다음에 뭐 호일 도시락, 네. 소주, 담배 한 갑, 등을 구입을 직접 한 정황이 뭐 카드 결제 그런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또 굳이 공개를 한 이유는 워낙 그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있고 뭐 타살설 같은 게 나오니까 아마 국정원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저 임모 부정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과정들이 안타깝지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좀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정원의 그동안에 한 근 일주일 넘는 행보를 보면 정말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성명을 낸 것도 그렇고 성명 최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황당한 일이죠. 국정원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낸다는 것은 국정원답지 못한 것이고, 국정원 내부에서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처한 어떤 슬픈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른바 음지에서 일을 하고 뭐 국가를 그 최전선에서 보유해야 될 국정원 직원들이 직원명의 성명서를 내야 될 정도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거 자체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원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까지 드는 정도고, 정치적 논란이 한두 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야당을 두둔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국정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오해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럴수록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물론 뭐 동료 직원이 자살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없는, 국정원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 공세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국정원 직원 명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 정보기관 사상에 유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네.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운데,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 정보기관, 한국 정치권의 후진성의 한 초상을 좀 정나라하게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음지가 아닌 양주에서 맞대응하고 있는 국정원, 야당은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대국민 협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의 성명서는 대국민 협박이고 명백하게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저런 그 집단 행동도 납득이 안 가고 저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야당의 지금 그 태도도, 이 국정원은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이 마치 무슨 없어져야 할 기관이고 아주 적대적인 기관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업보가 있죠. 뭐 댓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엑스파일 사건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고 지금 또 회선 4~5개 해킹 프로그램이 20개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야당에서 부풀리기를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이걸 어떻게든 무슨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저의가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야당도 못마땅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도 이 정보기관으로 정말 믿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저기서 그런 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국정원에 업보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저는 외려 정치권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더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는 얘기가 있죠.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우리 국정원은 초과상관에 어울립니다. 일본의 정보기관, 주변국의 중국의 정보기관에 비해서 거의 초과상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댓글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네네. 전 국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원세훈 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일정 정도 판키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초과상관처럼 앙상하게 남아있는 우리 정보기관이 불타버리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한 2~3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CIA가 독일 수상 메르켈 총리를 도감청을 했습니다. 메르켈이 뿔이 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엉망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현행법은 국정원의 문제는 정보위라는 국회 상임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입법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 국정원 원장이 정부에서 얘기하면 여야 간사가 마치 무슨 새로운 소식 먼저 알아듣는 듯이 언론에 앞다투어서 막 얘기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소속 의원들도 구속을 각오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를 보려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각서를 쓰고 그다음에 정보를 충분히 대의기관인 정부에서 듣고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우리 정보기관에서 감청 장비를 SNS나 이 스마트폰에 아직 둘 수 없는 그 법 개정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본연의 일을 하면서 좀 차분한 톤으로 정보위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살 의혹이라든지 음모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좀 극단적인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 사례를 보시죠. 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난 절대 자살 안 할 것이고 덤프트럭 교통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며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죽지도 않을 계획이다. 굉장히 비꼬는 듯한 글을 지금 SNS에 올렸는데요. 예, 이 SNS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하면서 또 일파만파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모론이 난무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참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숨진 국정원 직원 임 씨의 부검에는 다수의 부검이가 참여했지만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과학적인 근거를 되묻고 싶다라고 한 언론에서 밝혔는데요. 네. 이 지금 SNS를 보면요, 지금 이제 청와대를 이렇게 좀 희화한 그런 페이스북 계정들도 많고 이런데 그럴 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밤에 어디 잡혀갈지도 모른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지금 딴지일보 총수라고 하는 분이 한 거는 나를 어딘가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자살할 일도 없고 어디 사고 날 일도 없으니까 내가 만일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정권에 의해서 죽은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이런 글이. 근데 이런 게 지금 SNS에서 꽤 많아요. 이런 정서를 자꾸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통치의 그림자를 현 정권에까지 끌고 오고자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저런 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총선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저희가 다 깔린 일종의 이제 긴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어준 씨야 본인이 자살을 하건 말건 그다음에 덤프트럭에 바치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이재명 시장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은 시장입니다. 네. 시장인데
사실 좀 저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리트윗할 정도로 한가한지 저는 묻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저런 식으로 뭐 국정원 자살이라고 아니 국가수에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재명 시장이 어떤 근거로 거기서 의심이 간다. 그다음에 뭐 유서를 갖다가 진술서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는 그야말로 뭐 성남 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이 본인의 임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자기도 SNS를 자유가 있는데 좀 품격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사문총장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안이 중앙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론이 또다시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네, 최고위원 폐지 그리고 선출직 평가위 구성 등 민감 사업은 9월로 미뤄졌죠. 그렇죠. 사실 반쪽분인 혁신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혁신안은 통과가 됐지만 오히려 친노와 비노, 계파 갈등만 더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안 자체가 이제 나무라면 혁신위 자체는 숲인데 이제 우리 숲을 먼저 보면 왜 이제 혁신이냐? 혁신이 나올 때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거가 좀 다가오면 여야가 혁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안은 사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김상곤 혁신안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면 새누리당이 긴장할 정도의 혁신 아니어야만 성공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사실은 이 혁신안이 친노와 비노 사이에 끼어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비노는 이 혁신안이 친노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비노의 공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혁신안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안을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혁신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총선을 위한 카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뭐 혁신안 자체가 좀 쪼그라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 혁신안 가지고 당내의 갈등이 원천적으로 봉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포함해서 새누리당 당원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1년 만에 사무총장제 폐지가 됐죠, 야권에서. 근데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나야 되는 최재성 사무총장. 네. 심정이 어떨까요?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걸해골의 심정으로 있다. 어떤 뜻입니까? 걸해골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 이제 신하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정사를 볼 수 없을 때 이제 왕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이 들고 병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이 그런 정도 나이가 든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사무총장 뭐 며칠 만에 그만뒀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딱 한 게 뭔가 하면 사무총장제를 본부장, 5본부장체로 바꾸는데 그 중에 총무본부장이나 뭐 인사본부장을 최재성 의원이 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그만두고 핵심 본부장을 맡으면 그게 뭐지? 또 비논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지금 새로운 신당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앞서 야권 연대와 선긋기를 하겠다는 뜻의 발언을 했었는데 또 말을 약간 좀 바꿨습니다. 천정배 신당과 방향만 맞으면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발 신당 논의도 진행 중인데요. 이쪽과도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그 천정배 의원께서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이나 구상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혁신 방향에 맞는다고 판단하시면 함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이죠. 우리는 뭐 방향과 노선과 정책 중심으로 연대 협력을 계속해왔고 그것은 저희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상과 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이제 그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고 또 확인해 가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좀 원칙론적인 말을 한 것 같아요. 언제나 뭐 야권 연대는 있었던 거니까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원칙론적인 말씀을 한 것 같고 앞에 그 뭐 저기 김동철 의원의 그 문재인 대표 사퇴 같은 건 이제는 좀 뜬금없이 보이네요. 저런 발언이. 그러니까 문재인 사퇴로 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좀 말씀드리면 어떤 진보, 어떤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앞에 붙는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 뭐 따뜻한 보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좀 이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진보,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이란 그런 게 좀 돼야지 이렇게 장가지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행사로 올해로 6번째입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동영상 80편, 포스터 227편 등 모두 5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